자, 국회의장도 사드와 관련된 자신의 얘기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김천으로 옮겨가는 듯한 사드 위치 때문에 상경 삭발 투쟁이 이어졌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요즘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SLBM 사진 관련된 아주 기쁜 사진 촬영까지 있었다는데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오늘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천 시민이 무려 1000여 명이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용산에 있는 전쟁기장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면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방장관의 사과와 사퇴, 그리고 또 지금 골프장 쪽으로 이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자 여기에 대해서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고요. 또한 또 그동안에 일관성이 없었던 그런 사드 배치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력한 지적을 하면서 삭발식도 거행을 했습니다. 네, 자, 김천에 이제 박보생 김천시장까지 서울로 올라와서 삭발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만 신인균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국방장관 앞에서 이제 김천시장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폈군요. 네, 그런데 제가 김천 시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최초에 이제 성주 시민들께서 네. 극렬하게 반대를 하신 것은 전자파의 영향이 네. 여기 성산포대는 성주 읍내하고 너무 가깝지 않느냐. 네. 1-2km밖에 안 되니까. 네. 국방부의 발표는 100m 이후는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네. 미 육군 자료는 3.6km까지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는 불안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김천으로부터 김천 혁신도시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하더라도 네. 김천 시민들께서 이런 어떤 투쟁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범 교수님, 네. 성산포대 그대로 그냥 두시죠. 그거 문제 없으면 그냥 두지 왜 또 옮겨가지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라고 김천시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방부가 애초에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일이 꼬여버렸네요. 김천시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네. 우리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롯데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에서 김천 혁성시까지는 거리가 7km 이상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 부지가 네. 높이가 한 680m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파의 피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전자레인지를 한 100m 밖에서 네. 피하는 것보다 더 약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건데 저걸 가지고 자꾸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김천시의 어떤 이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피해가 네. 있다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천시의 이제 노화룡 투쟁위 대변인 얘기인데요. 자, 피해가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데 피해가 이런 거다라고는 김천이나 성주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피해가 이런 거다라고는 결국은 성주는 과거에 전자파 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주의 전자파 주장은 국방부가 사실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성주 시민들과 사전에 어떤 소통의 시간이 전혀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미 육군의 자료와 우리 국방부의 발표 자료 그리고 국방부는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그 자료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 것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주 시민들은 어떤 오해를 풀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 네. 지금 김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거리가 7km에서 8km가 돼요. 네. 그리고 성주 성산포대보다 여기는 한 2배 이상 더 높은 680m 고지이기 네. 때문에 전혀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렬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과거 어떤 우리가 국가적 국제 사업을 할 때마다 네. 지역민들이 님비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님비 현상 플러스 이렇게 하면 혹시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러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천의 시위, 성주의 시위 모습하고 또 항의 모습하고 판박이처럼 같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방부가 이전 결정을 한 이후로 김천 상황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각 평양에서 벌어진 일, 오늘 사진이 한 장 공개됐는데 김정은 신났습니다. 사진 촬영했는데 늘 북한식 이렇게 찍잖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이 찍는 것 전부 다 쓰고 몇 명만 앉았습니다. 김정은 등 첫 줄 사람만 쭉 앉았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찍는 거죠? 저렇게 한번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네. 그게 거의 가보 수준입니다. 사진 네. 한 장이.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앞으로
뭐 진급이라든가 뭐 입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 사실은 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네. 사진 하나 찍었던 것만 해도 요번에 SLBM 발사에 대해서 네. 자기네가 김정은이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 네. 앞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SLBM 발사한 것 스스로도 너무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칭찬해주고 싶은 모양인 거죠? 사실 뭐 자부심 느낄만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저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말고 또 걱정만 하지 말고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비책을 세우는데 우리가 공론이 조금 분열되고 있는 것이 지금 네. 이제 북한의 SLBM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도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네. 정치권에서도 또는 전문가들도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네. 이것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왜 그렇죠? 핵 잠수함이라고 하니까 마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는데 NPT, IAEA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르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나 이런 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부르자. 네.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처럼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거 원자력을 통해서 동력을 생산해서 네. 그냥 프로펠러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가 전혀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NPT 또는 IAEA와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좀 늦게 만든다 그러면 네. 북한이 먼저 동해바다에 핵추진 잠수함을 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현재는 디젤 엔진을 쓰는 디젤 엔진이지만 이제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먼저 할 수도 있다.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북한이 지금 심포급 잠수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1,800톤에서 2,000톤 되는데 네. 그 정도 해봐야 물속에서 하루 지나면은 바로 밖으로 나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밖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위치가 매일매일 포착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심포에서 나와서 SLBM을 쏘려고 하면은 상당히 원해까지 나와서 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잠수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SLBM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네. 그게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우리는 그 상대의 잠수함을 또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그 마양도 심포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현재 북한이 벌써 한 30년 정도 네. 5메가톤 원자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3,000톤에서 4,000톤짜리 잠수함을 가동하는데 네. 한 30메가와트에서 45메가와트면 되거든요. 네. 원자력. 근데 북한에는 더 작은 게 있잖아요. 5메가와트 원자력이 더 작습니다. 네. 작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네. 용량 연료분 더 많이 적으면 되니까. 네. 적게 만들기 힘든데 북한이 현재 작은 원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좀 부피 좀 크기만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부피만 조금만 줄이면은 네. 3,000도짜리 잠수함 정도에 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3,000도짜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90년대 중반에 네. 러시아로부터 골프급 잠수함을 석 대를 그걸 수입해다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모양만 만들면 됩니다. 다만 이제 원자로만 이렇게 축소하면 되는데 원자로 좀 축소할 기술이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킬 수 있을지 이제 핵 잠수함을 갑자기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더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각서를 썼다, 서약했다,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실적을 내겠다. 네. 이렇게 각서를 썼다는 거죠. 네. 이제 그 김영철이 정찰청국장이었으면서 지금 네. 이제 통일전선부장. 네. 김양근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통전부장이 되었는데 네. 혁명화 조치, 즉 옐로우 카드를 받은 거죠. 북한은 이제 권력자들이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나면은 네. 그 다음 카드를 받을 때는 사형이었습니다. 네. 장성택이 옐로우 카드 받아서 혁명화 조치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당 행정부장까지 승진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다음 그 김정은에게 옐로우 카드는 받지 네. 않고 바로 레드 카드를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철도 네. 나도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다. 네. 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적을 내겠다라고 한 것은 근데 이 실적을 낸다는 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실적이라는 고발을 것은 뜻하는 거 통일 즉 정찰청국장으로서의 실적이냐 아니면 네. 통전부장으로서의 실적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정찰청국장으로서의 실적이면 뭔가 도발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 활동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통전부장으로서의 실적이 면은 뭔가 네. 남북 관계가 잘 되고 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 생각인데 네. 지금 사실 그 북한이 남북관계 단기간에 남북관계 개선을 시킨다든지 또 실적을 내겠다고 한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네. 즉 남한 사회에 충격을 줘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가능성이 큰다고 봐야 됩니다. 네. 현재 김영철이가 실적이 부진해서 질책을 받고 이 혁명하고 교육을 갔다 왔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남 공작을 하는 사람이 네.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것은 대남 공작이 시원찮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8월 지뢰 도발한 이후로 특별한 우리를 위해한 도발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경찰 전국 입장에서는 있었죠. 네. 우리 사이버 테러 한다든가 아, 그런 것들이. 휴대폰을 해킹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니까 네. 경찰 총국장 입장에서는 있지만은 네. 현재 통전부장 입장에서는 네. 통전부장 입장에서는 뭐 금년도 1월에 임명된 이후에 네. 지난 8개월 동안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에서 이제 징계를 좀 먹었다 그러는데 네. 저 사람이 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네. 우리 유언별을 날조해가지고 네. 우리 뭐 시위나 폭동을 유발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납치나 뭐 테러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김영철이가 네. 이제 그 통전부장이지만은 아마도 경찰청국장 업무도 지시를 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대남 문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통전부하고 경찰청국하고 나눠서 볼 게 아니고 네. 현재 그 경찰청국장은 그 누가 된다면은 한창순이라고 네. 원산을 담당하는 7군 단장이 현재 그 경찰청국장이 됐어요. 네. 군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김영철이가 네. 경찰청국장을 앞세워 가지고 네. 또 다시 이런 그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영철이 어떤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네. 저는 조금 주목을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통전부에 윤동철이라는 사람이 문화교류국장이라는 국장 자리에 임명이 됐어요. 문화교류국장. 그렇죠. 여기 네. 이제 대남 어떤 그 공작을 하는 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개입돼 있었고 지금 이제 이런 현재 또 간첩 사건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알려지기로는 이 중부지역당 사건 개입자가 연루자가 지금 간첩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떤 남조선 남한에 대한 공작 행위를 하는 국장에 임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최근에 그 난수표 방송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또 실적을 내면 어떤 실적을 내냐? 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이 주한미군 기지 옮길 때의 사건이라든지 네. 여러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저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을까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많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혹시 개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네. 총역량을 집결을 해서 유언별 유포하고 네. 반대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영철이가 네. 심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네. 쪽으로 집중을 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그런 네. 여론 조성하거나 반대 시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내년 말까지는 사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건 역시 실적을 낸다는 것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안이겠네요. 결국 우리 남남 갈등 때문에 이거 뭐 한치도 나가지 못한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있을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흔적이 하나둘씩 나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마이니치 신문, 일본 신문이 1950년대에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대화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지금 네. 나오는 영상은 이제 58년도 회담 영상이고요. 네. 오늘 공개된 그런 대화 내용은 이제 75년도 회담입니다. 네.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오쩌둥은 정치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네. 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당시 국제 정세가 이랬습니다. 이 회담으로부터 이제 2주 후에 사이공이 함락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 이제 패전을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이 회담 하루 전날에는 네. 이제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이제 크메르 루주가 친미 정권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봐서 김일성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마오쩌둥이 딱히 이렇게 찬동하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네. 네.
현재 김일성이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같다. 이 네.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게 결국은 1949년도 5월 달에 네. 저 때보다 그러니까 26년 전에 김일성이가 마오쩌둥을 찾아가가지고 네. 남침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도와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또 75년도 4월 달에 또 가가지고 네. 우리 승리와 같다 이 얘기는 내가 남침할 테니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마오쩌둥이 그 말을 듣고 정치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바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전쟁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인가요? 해석해야 되고 마오쩌둥은 그때 김일성이 약속을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네. 한국전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 사상자가 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자에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또 하나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저 당시에 75년도 4월달이라는 것이 네. 우리는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있어가지고 네.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사람이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71년도에 주한미군의 7사단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6만 2천 명에서 네. 4만 5천 명으로 1만 7천 명이 줍니다. 주한미군이 줄던 시점에 만난 거군요. 또 하나, 저때 시점이 네. 카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네. 자기가 당선되면은 주한미군을 전부 다 철수시켰다라고 유세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 김일성 입장에서는 네. 옳았구나.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이 나갈 것이고 드디어 전쟁의 호기가 왔다. 모택동 형님이 도와주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남조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오쩌둥이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네. 방금 이제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제 정세와 네. 주한미군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이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네. 1972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시작했어요. 네. 미국이 이제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주는 작업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핑퐁 외교라고 해서 중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소련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또 미국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오쩌둥은 지금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서 지금 한 3년 돼서 잘 가고 있는데 네. 전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1975년이라는 정치적 환경에 김일성으로 하여금 마오쩌둥의 힘만 조금만 빌린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법도 했던 시절입니다만 키신저의 그 미중 외교의 성과 탓이겠지만 어쨌건 마오쩌둥은 냉정하게 거절한 장면. 뒤늦게 이게 언제인가요? 벌써 41년 전 상황인데 그 장면 41년 만에 공개된 것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마인드 신문 보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봤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